AI 시대의 인간다움은 어디로 가는가? 그야말로 AI 시대의 시적절한 강연을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46년 되셨다고 합니다. 관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지 내년이면 또 다른 이제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김기현 교수님을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인문 포럼 다시 시작하게 돼서 참 반갑고 앞으로 이게 계속 잘 이어져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이유가 인간다움이 그 AI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사람들한테 이제 주목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인간답다라는 것은 다른 존재하고의 차별성을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인간다움 얘기할 땐 주로 동물과의 차별성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인간다움 얘기하면서 로봇이 그 상대의 어떤 카운터파트처럼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다움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뭔가, 그리고 AI 시대에 어떤 것들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책에서 제가 얼마 전에 내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좀 전개되고 있는 저 내부의 생각들, 그런 걸 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인간다움이라는 개념은 오랜 역사적 과정의 인고의 과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감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느껴진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큰데, 이게 출발점은 사실 종족의 보존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동물로서 심어진 것이죠. 이 포유류들은 대체로 자식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상당한 부모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니까 그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으로 그 선택이 된 것이다라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은 동물들의 본능적인 측면에서 발생이 되긴 했지만 그 자체로 고귀한 하나의 우리의 선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면 물론 우린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귀한 것들이 귀하긴 하지만 그 출발점에서 보면 동물적인 요소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감 같은 경우는 여성의 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두드러진 이유도 바로 그런 어떤 종족 보존의 메커니즘으로 선택됐다는 측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희노애락을 갖고 있는 존엄한 존재다. 더 나아가서 딴 사람들에게 가혹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가혹한 결과가 나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소위 어떤 관계 속에서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다움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 엔진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 이거는 뭐 몇십만 년 인간의 진화의 역사와 함께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공감이 갖고 있는 한계는 그 편향성이죠. 가까운 사람한테는 작동 잘하고 좀 먼 사람한테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택 자체가 나의 어떤 동물적인 보존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 가까운 사람한테만 잘하는 존재를 인간답다고 생각하지 않죠. 좀 형평성 있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되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인간의 이성인데요. 이성조차도 사실 인간의 욕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해가지고 어찌하면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찾게 되고 원리를 묻게 되기 때문에 원래 앞서 공감이 갖고 있었던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 원리에 따라서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고요. 이것이 동서양을 공통적으로 기원전 6, 7세기경에 발전한 것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자나 뭐 고대 히랍 철학이나 인도에서의 불교, 석가모니 같은 존재들도 되게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문명의 과정이 어느 수준으로 돌아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일반 법칙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일반 법칙, 일반성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성이 발달하면서 공감이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본능에서 나온 것인 만큼 다른 많은 인간적인 본능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일반 법칙을 찾는다고도 하지만 때로는 이성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어떤 논리를 제공하는 수단적인 역할에 머무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선물이기도 하면서 다른 인간적인 욕구와 계속 부딪히면서 싸워서 가꾸어 나가야 할 그럴 자산으로 주어지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인간의 유산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자유와 자율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어떤 그 규범을 만든다 하더라도 외적인 공감이나 이런 그 이성 같은 것들이 어떤 자발적인 성찰을 통해서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를 잡을 때 그게 바로 인간다움, 동물로부터 관계 속에서 인간을 구분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인간다움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어떤 자율적인 이성을 통하여 다른 이도 나처럼 인격을 갖춘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세 가지, 공감이라고 하는 요소, 이성이라고 하는 요소, 그리고 자율이라고 하는 요소의 혼합체로서 어떤 근대 17세기, 18세기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도전받는 것이 이성의 영역이죠. 이성이 과학과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그 그림자들이 넓게 들이우면서 어떤 이성과 과학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을 이룬 것이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설명을 하지 않을 텐데, 이분들에 있어서의 공통된 지점은 바로 어떤 이성이 때로는 얼마만큼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는가, 또는 이성 이외의 어떤 다른 인간의 본능과 성적인 에너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성이 맨 처음 공격의 대상으로 타겟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시대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성 이외의 공감과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이 베이비 케이크스 로메로라고 하는 영국의 길거리 작가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사람이 한 20년 전부터 이런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진이었는데 지금 놀랍습니까? 이런 장면들이 전혀 놀랍지 않고 친근할 정도로 돼 있어요. 연인들이 아마 서로 간에 지금 앉아가지고 서로 간에 문자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 왜 도전이 되냐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의 감정을 드러내는 어떤 외적 표현들이 있고 그 외적인 표현을 보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게 공감의 과정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화적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특이한 표현들이 있고요. 미국이 다르고 한국이 다르고 유럽이 또 다른 부분들이,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르고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공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그 문화 속에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큐들, 단서들, 표현들을 우리가 체득하는 과정이 동반이 되어야지 공감이라는 것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겠죠. 근데 비대면 관계로 가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전반적으로 문자화되면서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많은 단서들에 대해서 그걸 읽어내는 능력들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AI 시대에 성장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많은 사례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제가 그림만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또 자유나 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율이라고 하는 것도 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점쟁이한테 어떤 두 사람의 궁합을 들었을 때 그 점쟁이가 양자의 궁합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 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미래 어떤 날에 빅데이터하고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폭넓은 자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물을 때 그 AI가 만약 당신들 결혼하면 70%는 이혼할 것이다. 근데 30%는 이혼도 못하고 서로 고통을 주면서 애들에 묶여가지고 비극적인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데이터 사이언스 방대한 수천만 수억 사례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과학의 이름을 들고 그걸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까요? 점쟁이 수준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의사결정 자체를 그쪽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거는 불가피한 우리가 임박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에서도 지금 배우자 또는 파트너를 만나는 사람들의 70% 정도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의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AI를 통해 가지고 두 사람의 어떤 얼마만큼 잘 어울리는가에 대한 판단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의 내가 나인 것은 과거에 많은 선택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나를 만든 것인데 이제는 선택들이 AI와 데이터 사이언스에 의존하게 되면서 점차 나를 나이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외적인 어떤 상업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고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노출이 안 된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나의 선택이 결정되는. 그래서 점차 우리가 그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인간과 같은 로봇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로봇과 같은 인간이 되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선택 자체를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데이터 사이언스와 과학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또 하나의 위협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좋다. 인간다움, 관계에 있어서 인간다움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 것들이 비록 인간적인 욕망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욕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서 그 욕망에 제한된 가치만 갖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대방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공존의 합리적 규범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본능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고등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성도 마찬가지고 자율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오늘의 인간다움 만들었는데 항상 그 모태가 되는 본능과의 갈등 속에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유지를 돼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은 AI 시대가 오면서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의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쌓아온 유산들이 보존된다기보다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형태로 진전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럼 우리는 뭐에 의존해 가지고 이걸 지켜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제도와 어떤 법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서 내가 공감을 이야기할 때 이성을 이야기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끝도 없이 나의 그 동물적인 본능과 어떤 과거의 유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이성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 같은 건 끊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동물이라고 저는 99%가 인간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물적인 본능에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공감이나 이성들이 어렵게 만든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싸움에 이겨서 나아가리라는 보장은 점차 약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나갈 때는 사적인 욕심들이 퇴색이 되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개인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개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규범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또 핵심적으로 사법 시스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우리 사회 속에서는 지금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 사이, 지금 어떤 패거리 집단 사이에 하나의 공감으로 머물러 있고요.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내 감정을 공감하는 그런 집단을 찾아서 거기에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본능 갖고 있는데, 이 제도적으로 어떤 정파성 같은 게 심각하게 되면은 한쪽 집단에 들어가서 공감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상대방의 집단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이건 공감이 갖고 있는 자산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오히려 강화되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성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정파성이라고 하는 것에 깊이 매몰되었을 때 그 정파성이 갖고 있는 어떤 논리를 합리화시켜주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고, 상대방의 논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면, 이성이 역사적으로 차지했던 어떤 개인적인 편향성을 넘어서 보편성의 원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능력 같은 건 점차 약화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해야 할 것은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공적인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어떤 이런 제도의 공감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인간의 자율들이 녹아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더 연구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야 할 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제가 더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형성시켜서, 또는 역사적인 맥락, 사회적인 맥락과 화해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유산들, 제가 말씀드린 공감, 이성, 자율이라고 하는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동물로부터 진정으로 구분되는 인간 시스템이라는 것을 안정되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다음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길 부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기현 교수님의 AI 시대 인간다움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